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애, 사랑, 그리고 우정 같은 감정들입니다. 가족애는 선택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게 되죠. 반면 우정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가벼운 관계를 제외하면 우정이 깊어지면 가족애나 사랑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친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를 험담하고 배신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정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과정은 보통 같은 취미나 비슷한 가치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매우 순수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2006년 6월 9일 금요일, 엘리베마주 5번시에 사는 린지 브라운은 매우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서 여자들의 밤을 열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여자들의 밤이란 몇몇 친한 여자친구들을 초대해 집에서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며 여자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린지는 일찌감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모임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퇴근하고 알아서 오면 되는 것이었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대략 저녁 6시쯤 린지는 친구 로리앤 슬래신스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리는 그날 저녁에 초대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미루어 보아 로리가 있는 곳은 꽤나 소란스러운 환경인 듯 했습니다. 로리는 린지에게 자신이 월마트에 가서 칵테일 재료를 좀 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산 후 바로 도착할 거라고 했죠. 린지는 로리에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라고 당부한 후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차례차례 도착하면서 여자들은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저녁 8시 30분쯤 되었을 때 린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또 로리였죠. 그제서야 린지는 로리가 왜 아직 오지 않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칵테일 재료를 사는데 2시간이나 걸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급히 전화를 받으며 로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몇 초 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린지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로리가 갑자기 다른 계획이 생겨서 모임에 못 오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좋지 않아서 연결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린지는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옆에서 친구들이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들은 너무 신나게 놀았고 린지는 모임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이미 점심시간이었죠. 린지는 휴대폰을 확인해봤지만 이상하게도 로리에게서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로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적어도 모임에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는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은 로리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 린지는 바로 로리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 주말 내내 린지는 로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왜 린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린지와 로리는 같은 심리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린지는 무의식적으로 월요일에 출근하면 로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었음에도 로리가 나타나지 않자 린지는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료들과 함께 로리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리는 한 트레일러 파크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현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였습니다. 로리의 트레일러 집은 대학 시절에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사준 것이었죠. 린지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자 로리 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로리의 차도 주차장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낀 린지는 문 앞에서 로리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끔찍한 범죄 현장을 발견할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린지는 예전에 로리의 집에서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어서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로리는 집에 없었고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나쁜 일이 벌어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로리가 집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도 린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리의 집에는 피넛이라는 요크셔 테리어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는 그때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린지를 보자 피넛은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도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 로리가 금요일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강아지가 이렇게 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면 3일 동안 배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래쪽에 배설물 받침대가 아주 깨끗해서 아무런 배설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강아지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피넛을 돌본 사람이 과연 로리였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린지는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 작은 러그 3장이 사라졌습니다. 린지는 로리가 예전에 피넛이 타일 위를 걷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리는 주방 바닥에 작은 러그 3장을 깔아 피넛이 밟을 수 있게 했었죠. 그 외에도 로리 집 앞에 있던 쓰레기통이 사라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니 린지는 강아지를 돌본 사람이 로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 린지는 이 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즉시 로리의 어머니인 알린 슬레신스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알린은 두말없이 남편과 함께 로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린지와 마찬가지로 로리의 부모도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고 또 다른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로리의 침실에 있던 집 전화의 전화선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 사실을 확인한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5번시는 대학 도시라서 경찰서는 자주 젊은이들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고 실제로 며칠 지나면 실종된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현장에서 러그, 쓰레기통, 그리고 전화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번 실종 사건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은 망설임 없이 로리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팀은 지난 금요일 린지가 파티를 열었고 로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린지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파티 당일 저녁 6시 30분경에 로리가 린지에게 전화를 걸어 칵테일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린지는 경찰에게 당시 통화 중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린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로리의 친구인 릭 애니스였습니다. 둘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매우 가까웠으며 여가 시간에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중에 릭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린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리가 실종되었고 릭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시 릭을 찾아가 금요일에 그와 로리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릭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금요일 저녁 6시경에 자신이 로리와 함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로리는 멀쩡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경찰은 당신과 로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라고 물었고 릭은 솔직하게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둘은 몰래 약초를 키우고 있었고 금요일에 릭이 로리에게 약초를 조금 건네주며 최근 이게 가격이 꽤 좋아. 팔면 꽤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로리가 그 약초를 팔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불법 물품을 거래하는 곳은 매우 혼란스럽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로리의 어머니 알리는 이러한 추측을 듣자마자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로리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교제 범위도 복잡하지 않은 평범한 여자아이예요. 제가 아는 한 절대로 불법 물품과 연관될 리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로리의 다른 친구들도 로리가 불법 물품을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러한 일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은밀한 문제라는 점이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조사가 계속되었지만 로리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도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차량을 찾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로리의 차량을 전면적으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6월 14일 새벽 4시 40분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후였습니다. 로리의 차가 한 볼링장 근처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라고 하기엔 그저 골격만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화재로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고 차는 이유 없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경험 많은 경찰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로리의 차 근처에서 담배꽁초와 빨간색 휘발유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바로 옆 볼링장에서 똑같은 빨간색 휘발유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원래 볼링장에는 휘발유통이 2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로리의 차 옆에 있던 그 휘발유통이 바로 그 잃어버린 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로리의 친구 릭이 바로 그 볼링장의 전직 직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은 릭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가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경찰은 여러 새로운 세부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릭의 팔과 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출처에 대해 묻자 릭은 횡설수설하며 정확하고 믿을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분명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경찰이 가진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었고 겉보기에는 유용해 보였지만 릭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 즉 범행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린지를 떠올렸습니다. 린지는 로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릭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정도로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린지가 혹시 릭이 로리를 해칠 만한 동기를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경찰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린지는 오랫동안 고민한 후 동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로리가 릭에게서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연애 편지라는 말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번 조사에서 릭이 로리와 그냥 친구 사이라고 명확히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곧바로 릭에게 연애 편지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릭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로리에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동기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동기가 다소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연애 편지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릭의 차를 수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차 안에서 날카로운 도구, 털이 달린 수갑 한 쌍, 그리고 몇 병의 세정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경찰에게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지만 아직 로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사람을, 사망했다면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로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용의자를 자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로리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도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3월 5일 저녁
엘라베마주의 순찰경찰 존 클락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에 충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은 즉시 차량을 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사고 차량 외에는 책가방을 맨 10살 남짓한 남자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존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차의 탑승자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천천히 존 경찰에게 저는 괜찮아요. 차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제가 직접 운전한 거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존은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본부로 연락해 부모에게 통보하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존은 습관적으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가방 안에는 약 8인치 길이의 날카로운 무기와 12구경 샷건 탄환 한 상자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목격한 존은 심각한 표정으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니? 하지만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고 존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소년의 집에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경찰관이 소년의 집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침실 바닥에 남성과 여성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두 사람은 소년의 어머니 돌리 플라워스와 계부 에디조 플라워스였으며 두 사람 모두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이 가족이 공격을 당했고 소년은 운 좋게 탈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은 곧 부정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소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죽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사하려고 했지만 저는 학교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동기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 부모의 사망 시점이 3월 3일, 즉 사고 발생 이틀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년은 이틀 동안 시신과 함께 생활했고 그 기간 동안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한 장의 목록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소년의 부모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3명의 누나 이름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록은 다름 아닌 사망 예정자 목록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12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소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엘리베마주 소년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1살이 되자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로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소년은 다름 아닌 로리 실종 사건의 용의자 릭 애니스였습니다. 그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된 경찰은 로리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신도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릭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리 실종 사건은 범인의 신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10년이 흘러 2016년 엘라베마주 경찰서에서는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은 마크 휘테커라는 특수요원이었고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사건은 명확한 용의자가 있는 로리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른바 미제 사건 전담팀은 정기적으로 오래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최신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마크는 사건 기록을 조금 살펴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리의 불에 탄 자동차 옆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담배꽁초는 계속 증거 보관함에만 보관되어 있었고 단 한 번도 검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마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의 또 다른 멤버인 J.W. 반스 경관은 로리 사건의 기록에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2007년에 작성된 검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로리의 침대 시트에서 체액이, 트레일러 아파트 대문 안쪽에서 혈액이 발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체액과 혈액 모두 릭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미제 사건 전담팀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과거 수사의 부실함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크는 당장 할 일은 우선 담배꽁초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로리의 트레일러 집을 다시 한번 수색할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트레일러 집이 1차 범행 현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체액과 혈액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어머니 알리는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집을 세주지 않았고 집안의 배치도 10년 전과 똑같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크의 팀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벽면에서 여러 개의 검은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로리가 실종된 날 마침 그녀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죠. 마크는 이 검은 자국이 로리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로 벽을 찬 흔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발견된 릭의 체액과 거절당한 연애 편지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경과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활기찬 애완견 피넛입니다. 처음에는 로리가 실종된 후 누가 피넛을 돌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만약 범인이 릭이었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었습니다. 릭은 부모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이틀간 생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범행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담배꽁초의 DNA 분석 결과 역시 예상대로 릭이 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리가 실종된 지 12년 만에 체포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릭은 이미 엘라베마를 떠나 버지니아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좋은 직장을 얻었고 한 도서관 사서와 약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18년 8월 6일 릭의 생일에 경찰은 그의 직장을 포위했고 동료들의 눈앞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릭의 체포 소식과 함께 부모를 살해했던 소년이 수년 후 다시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다는 기사가 주요 매체의 일면을 장식하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목격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중 한 명은 로리가 실종되던 해에 릭과 함께 살았던 그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이 룸메이트는 경찰에 엄청난 단서를 제공했죠. 린지가 로리 집 주방에서 강아지가 사용하는 작은 러그 3장이 사라졌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룸메이트가 경찰에 제공한 중요한 단서는 바로 그 사라진 3장의 러그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릭이 왜 당시 그 러그를 집으로 가져갔는지 알지 못했고 룸메이트가 그 러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그 러그에서 혈액을 성공적으로 추출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 그 자국에서 릭과 로리의 DNA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룸메이트 외에도 테리 부스라는 친구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릭이 엘리베마를 떠난 후 두 사람이 한번 술집에서 예정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리가 릭에게 왜 엘라베마를 떠나야 했는지 물었더니 릭은 시신 하나를 처리해야 했거든 이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당시 테리는 그저 농담으로 여겼지만 릭의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 말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악당을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릭의 재판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리의 아버지는 폐렴에 걸려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 중 어머니 알린만이 남아 슬픔 속에서 고통스럽게 버티며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감옥에 있는 릭은 여전히 자신이 로리의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릭을 변호하며 그가 정직한 남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릭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살해한 일을 솔직히 고백했기 때문이었죠. 약혼녀는 이 일도 전적으로 릭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학대 때문에 참다 못해 폭발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여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약혼자가
부모를 살해한 진짜 이유는 단지 이사를 가기 싫어서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랜 기다림 끝에 2022년 세계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3월 로리 실종 사건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다양한 증인과 물증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입증 덕분에 배심원단은 단 이틀 만에 릭의 1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나서서 판결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로리의 어머니 알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단에게 사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릭이 끊임없이 항소할 것이 분명했고 알린은 남은 여생 동안 이 악당의 항소 심리에 계속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알린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4월 14일에 릭의 형을 사형에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면한 릭은 알린의 바람과는 달리 조용히 복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다면 사형을 취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당시 알린이 사형을 취소해달라고 한 이유는 어쩌면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리 실종 사건은 겉으로는 완전히 결말을 맺은 듯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로리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린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어쩌면 릭이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릭이 사형을 당했다면 로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알린은 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인 듯 합니다. 그녀는 로리의 트레일러 집을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겨 딸이 그리울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